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벌써 한낮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덥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 여름이 더 길어지고 무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상청이 발표한 2024 폭염백서에 따르면요.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912년부터 106년간 1.6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전 세계 연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0.5도가량 더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온 현상은 이제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재난의 일상화로 자리 잡고 있죠.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과거엔 7월부터 8월에 짧게 집중됐던 폭염과 열대야가 최근에는 6월부터 9월까지 길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생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농업 분야에선 병해충 확산과 작황 부진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자주 들리고 있는데요. 올여름 더위에 더 단단히 각오하고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출근길엔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로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깐마늘 가격 담합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한국의 차 문화, 차에 대한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루이 14세의 신발과 다양한 세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산물 값은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차이가 큰 편이죠.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해 2, 3월 깐마늘 도매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여서 농가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마늘 생산자협회는 가격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깐마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절한 정황을 파악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깐마늘 시세가 왜 논란이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마늘을 구입할 때 껍질이 있는 피마늘과 또 속껍질까지 다 벗긴 깐마늘 형태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상한 시세가 형성된 건 깐마늘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농산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농산물 유통 정보라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깐마늘 시세가 크게 올랐는데 특히 지난 3월 27일 농산물 유통 정보 사이트에 이 깐마늘 도매 가격이 하루 만에 킬로그램당 300원에서 500원 급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깐마늘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상한 가격 급등세라고 판단한 건가요?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번 급등 현상엔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급량 부족에 따른 도매 가격 인상이라면 마늘 산지에서부터 값이 인상됐을 텐데 마늘 산지 추락값은 동일했거든요. 유독 이 도매 거래 가격만 치솟은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고 농민들은 생각한 거죠. 아, 그래서 산지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도매 가격만 급등해서 논란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소비지 도매시장, 그러니까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주에 있는 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고요. 전국 마늘 생산자협회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몇몇 업체가 일종의 담합을 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담합을 해서요. 깐마늘 값을 비정상적으로 인상시켰다라는 근거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지금 논란이 된 마늘은 2024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수확해서 저장을 했다가 출하하고 있는 건데요. 마늘 생산자협회가 파악을 해보니까 마늘 재고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하고요. 또 현재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늘 도매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4월 들어서 깐마늘 값은 2, 3월보다 더 올랐고요. 지난해 4월 이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25.6%나 높아진 상황입니다. 생산자 단체에서만 이 깐마늘 급등 현상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건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이 최근 깐마늘 값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깐마늘 가격 형성에 마늘 저장업체, 유통업체, 이 중도매인들이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만약에 가격 담합이 사실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주고 마늘을 사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소비자 피해도 피해지만 마늘 농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늘값 담합이 마늘 농가에 어떤 피해를 주나요? 마늘 생산자협회가 지난달 27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최근의 상황을 두고 일부 가공 유통업체가 고의로 물량을 묶어두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피마늘 저장 유통업체, 깐마늘 가공 유통업체, 가락시장 등 중도매들의 이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달라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늘값이 비싸지면 정부가 이제 저율 관세 할당, 그러니까 TRQ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수입하는 건데요. 문제는 곧 마늘 수확기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TRQ 마늘을 수입하겠다 이런 발표만으로도 햇마늘 시세가 낮아지거든요. 반면에 중간 유통업체는 이 낮아진 국내산 햇마늘을 싸게 구입하는 이런 이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럼 공정위 조사 결과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지금 이 수확을 앞둔 현장에서 마늘을 캐서 말리고 이 묶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요즘에. 네. 비가 많이 오고 흐려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마늘뿐만 아니라 이 농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면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도 혼선이 오거든요.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마늘 생산자협회가 신고를 한 만큼 이번 기회에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깐마늘 가격 담합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담합은 근절돼야겠죠.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네, 오늘 아나운서님 반팔도 입으셨고 네, 이제 더워졌어요. 맞아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벌써 에어컨을 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여름맞이 준비 잘 돼가시나요? 일단은 더워서 반팔을 꺼내 입긴 했는데 여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차가운 아메리카노나 시원한 음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는데 사실 저는 좀 카페인이 약한 편이라서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아예 못 자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차를 주로 마시는 편인데 요즘은 일반 카페에 가도 뭐 유자차나 오미자 에이드 같은 한국 전통 차를 파는 곳이 부쩍 많아졌어요. 안 그래도 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따 끝나고 유자차를 마셔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오늘은 한국의 전통 차 문화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좀 줄이고 차를 좀 마셔볼까 하면서 어쩔 때는 매실차, 어쩔 때는 유자차 이런 것도 마시거든요. 네. 우리나라 차 문화 역사 굉장히 깊잖아요. 우리 선조들 언제부터 차를 드셨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또 많이 수도 없이 건네는 말 중에 하나가 조금은 낯설지만 친해지고 싶은 누군가에게 차 한잔 할래? 네, 맞습니다. 가장 따뜻한 용기의 한마디죠. 맞아요. 우리 시간 될 때 차 한잔 할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선조들 역시도 이 차를 통해서 정신의 긴장도 풀어주고 따뜻한 차향을 느끼면서 지친 일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치유와 예술적 생활 풍습의 상징으로 아주 오랜 시간 차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갈증 해소 차원을 넘어서 사교와 교류의 도구로 오랜 시간 발전해 왔던 대표적인 미식 문화가 바로 한국의 전통 차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국의 다양한 차 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돌절구나 차 그릇이죠. 다완 같은 차와 관련된 다구들이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 문화는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 요즘 우리가 마시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차를 마시는 게. 네. 그래서 당시에는 차를 죽처럼 걸쭉하게 끓여서 마셨다라기보다는 먹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시 삼국시대에는 차가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약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처럼 끓여 마셨다고 합니다. 오, 그 차를 죽처럼 끓여 마셨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왜 그렇게 드셨을까요? 사실 이제 당시에는 먹을 게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음미하는 기호식품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끼니 해결 용이로 드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디저트나 간식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차 역시도 몸을 보호하는 한약 또 혹은 기운을 돋우는 따뜻한 탕처럼 약처럼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차를 죽처럼 진하게 끓이거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끼 식사 대용처럼 떠먹는 식사의 개념으로 차를 드셨던 거죠. 네. 그리고 삼국시대는 불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참선 전후에 정신 집중과 공양 의례로 죽처럼 끓인 차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수저로 떠먹는 이제 걸쭉한 대추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 상상이 안 되는데 딱 그 죽처럼 먹는 대추차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알겠네요. 네. 그리고 자차 그런 거겠죠? 맞아요. 율무차. 십전대보탕.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차 문화 전성기가 고려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차 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시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다양한 음다법을 비롯해서 네. 차와 다구 사용 면에서도 이 중국의 송나라와 비견되는 최고의 차 문화 수준을 자랑합니다. 네. 그래서 전해지는 문헌을 살펴보면 이제 무신 정권이 들어선 1170년 이후에 문인과 승려들이 쓴 이제 차와 관련된 시조죠. 다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해져 내려온 다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다법, 점다법, 투다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를 즐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또 고려 청자들 중에서도 다완이나 다기와 같은 차 문화와 관련된 그릇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국 역사상 차 문화가 가장 아름답게 꽃피었던 시기를 고려시대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차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녹차, 홍차 이런 건 되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외의 차 종류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차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크게 녹차, 말차, 청차, 흑차, 홍차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가장 자주 드실 것 같은 녹차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발효하지 않고 찻잎을 따자마자 이제 산화 효소 작용을 막기 위해서 곧바로 찌거나 덮는 비발효차입니다. 발효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 녹색을 띠고 있고 신선한 맛 그리고 약간 떫은 맛이 특징인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성 하동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딴 여린 잎을 우려 마시는 차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 않은 70도에서 80도의 물에서 12분 정도 우려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한 말차죠. 잘 아실 것 같은데 마차 네. 같은 경우에는 녹차처럼 발효는 하지 않고 그늘에서 키운 찻잎을 쪄서 건조한 뒤에 맷돌로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는 차인데요. 네. 아마 요즘 워낙 말차 과자나 말차 아이스크림, 말차 관련 디저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말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명한 녹색 그리고 진하고 쌉싸름하고 풍미가 강한 이 말차는 차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물과 함께 막 휘저어가지고 거품을 내서 마시기 때문에 이 찻잎까지도 모두 섭취하는 방식으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청차 같은 경우에는 네. 찻잎을 살짝만 발효시켜서 마시는 차인데요. 녹차와 홍차의 중간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색과 같은 이제 갈색을 띠면서 부드럽고 꽃향이 도는 고급스러운 맛을 가지고 있고 주로 중국이나 대만에서 즐겨 마시는 차가 바로 이 청차입니다. 우롱차 그런. 네, 맞습니다. 이거 바로 영어로 하면 바로 우롱차죠. 그래서 청차라고 하면 낯선데 우롱차라고 하니까 확 또 친근한 느낌이 드시죠? 네,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청차 같은 경우에는 이 향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90도에서 100도의 뜨거운 물로 짧게 여러 번 우려 마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되게 같은 잎인데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우리면 녹차, 그 곱게 빻아서 마시면 말차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살짝만 발효하면 또 우롱차. 청차죠. 네, 청차. 우롱차. 네. 네. 와, 되게 재밌는 걸 오늘 또 배우게 되네요. 네. 마시는 방식도 정말 다른 거잖아요. 네. 나머지 두 개, 흑차랑 홍차도 궁금해요. 네, 이제 흑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와 숙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그래서 찻잎을 따서 완전히 말리거나 압착한 뒤에 숙성을 거쳐서 장기 보관을 하면서 후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차 색깔이 콜라만큼 굉장히 짙은 갈색을 띠고 구수하고 묵직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보이차. 보이차. 네, 보이차가 대표적인 흑차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이 돼서 맛이 깊어지기 때문에 차 한 덩이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조금씩 덜어서 우려 마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00도씨의 물로 한 1, 2분 정도 우려 마시면서 또 여러 번 우려 마시는 것들이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흑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차. 네. 홍차 같은 경우에는 찻잎을 완전히 산화 발효시켜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은 흑차보다 약간 연한 젓갈색을 띠고 떫은 맛과 단맛이 공존하는 진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다즐링이나 아쌈 같은 차들이 대표적인 홍차이고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많이 음용되고 있는데 서양에서 밀크티나 아이스티, 애프터눈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또 개량이 돼서 음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홍차는 서양인들이 마시기에는 떫은 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유나 설탕, 레몬 같은 재료들을 첨가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던 것이 또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뜨거운 물에 35도 정도 천천히 오래 우려 마시는 것이 또 이 홍차에 먹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마실 때는 이렇게 방식도 워낙에 다양하고 또 3번 나눠야 마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차 예절이 있을까? 전 잘 모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달의 다도 이런 것들이 워낙 예절이나 순서를 중시하다 보니 저도 조금 어렵지만 좀 이제 간단히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차를 딸 때는 왔다 갔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를 따를 때는 한 번에 한 잔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조금씩 나누어 따른다는 뜻인데요. 바로 차 맛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따를 때는 이 차 주인이 자기 잔에 먼저 조금 따라서 찻잎이 우러났는지 조금 맛을 본 후에 손님 잔에 차례로 따릅니다. 그리고 주전자인 다관에 남은 차를 마지막 번호까지 꼭 따라가지고 마셨어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 남은 차를 향미가 좋은 진한 맛이 들어있는 좋은 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곳까지 잘 또 따라 마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찻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우더른에게 먼저 차를 올리시는 것이 또 기본적인 찻자리 예절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 한 번에 한 잔 다 채워서 마셨거든요. 네. 아, 이게 잘못된 방법이었네요. 네, 조금씩 여러 번 따르시는 걸로. 네. 네. 또 TV에서 찻잔으로 건배하는 걸 또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찻잔으로 건배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술잔이 아니고 찻잔으로 건배를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찻잔으로 건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차를 마실 때 하는 건배는 건배가 아니라 다배라고 하는데요. 이 찻잔을 짠을 하는 게 아니라 찻잔을 든 손등을 서로 가볍게 대는 겁니다. 손등을 부딪히면서 이 정겨움과 친근함을 나누는 행위가 바로 이 차인들이 하시는 건배, 바로 다배입니다. 다배요? 네, 그래서 차를 부딪히는 것은 술 문화이지만, 잔을 부딪히는 건 술 문화이지만 이 차로 대체할 수 있는 또 차를 함께 즐기는 의미에서 그 어떤 건배보다도 건강한 건배가 바로 이 다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찬사를 보낸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찬사가 이 차 문화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데 어떤 유래가 담겨 있을까요? 네, 이제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거나 축하를 할 때 찬사
산사를 보낸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이 단어가 차를 3번 우려내 마시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를 마실 때는 첫 번째 잔은 이제 입이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의 맛을 온전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 살짝 향기가 올라오면 입안 적실 정도로만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은 입안에 찬물이 가득할 정도로 가득 머금 후에 천천히 목으로 넘기면서 맛과 향을 충분히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잔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편하게 마시면 되는데 꼭 세 번째 잔을 나누어 마시고 난 뒤에는 차를 내준 주인에게 길을 찬 말씀 사자를 써서 찬사로 차 잘 마셨습니다 하는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달에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 한마디 귀한 찬사로 서로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셨는데요. 그래서 찬사라는 단어가 이 차자리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경화 님이 저는 커피 끊고 루이보스 차 마셔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오늘 차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루이보스 차도 좋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을 또 들으셨으니까 네. 오늘만큼 또 한국의 전통 차들도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를 중시했던 우리 선조들의 문화가 한국의 전통 차 문화에서도 정말 잘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전 또 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네. 다모라고 하죠. 예전에 네.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 다모가 네. 차와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던 여성인가요? 네, 이제 조선 시대에서 가장 독특한 직업을 고르라면 하면 바로 이 다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차 전문가, 뭐 티 마스터, 티 소믈리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네. 하지만 다모는 단순히 왕실에서 차를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맥락이 깊이 연결된 좀 아주 비밀스러운 또 직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청, 뭐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이죠. 포도청에 소속이 돼서 이제 몰래 정보를 수집하거나 탐문하고 신문을 보조한다거나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고, 또 남성 관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나인들이나 궁녀들을 상대할 때 이 다모가 투입이 돼서 궁궐 내에 기밀을 전달하고 내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다양한 역할을 또 수행했다고 합니다. 네. 티 소믈리에라고 하니까 확실히 잘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은 전통 차 중에 정말 좋아하는 차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세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첫 찻잎을 딴 그 여린 잎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딴 가장 여린 잎을 우린 그런 차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카페인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린 잎들은 카페인의 좀 농도가 낮아서 이제 그런 어린 찻잎들을 우린 차들을 좀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카페인에 좀 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린 잎을 먹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그걸 또 알아갑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한국의 차 문화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모던아이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술로 풀어보는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 경제유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보게 될지 또 어떤 경제 이야기 들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최근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네. 이게 10년 동안 우리 돈으로 7,700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안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죠. 다른 나라들에게는 관세를 걷는 대신에 내부에서는 감세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현재는 관세도 그리고 감세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술술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은 유럽 역사상 최장기 통치자였던 절대 왕정의 상징인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면서 세금 얘기도 조금 해보고 그가 사랑했던 신발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말씀하시는 거죠? 태양의 왕 루이 14세라고도 하죠. 네네, 맞아요. 루이 14세 초상화는 여러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얘기한 아마 초상화가 가장 유명한 그림일 걸로 생각하는데요. 네. 아이생트 리고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뒤에는 붉은 커튼 배경에
푸른색 벨벳에 금색 백합 문양이 수놓아져 있는 망토를 이제 루이 14세가 딱 걸치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중앙에 탁 서 있어요. 한 손에는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망토를 좀 이렇게 걷어 올려서 허리춤에다가 딱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망토가 이렇게 걷어 올려져 있으니까 허리춤에는 사파이어 같은 게 이제 박혀 있는 이 그 금색의 큰 칼도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몸은 정면에서 45도로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얼굴은 이제 정면을 딱 응시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뒷배경에는 웅장한 기둥도 하나 있는데 이 기둥 앞에는 쿠션 위에 화려한 왕관도 그려져 있는 전형적인 이제 왕들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인데 네. 이 그림에서 눈길이 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까 망토를 손으로 이렇게 걷어 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루이 14세의 각선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타이즈를 딱 신고 있는데 네. 다리가 매끈하게 잘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모델처럼 한쪽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딱 내밀고 네. 뒷다리로 이렇게 딱 그 무게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자세거든요. 아. 근데 이 발을 딱 보면 신발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떤 신발이죠? 빨간 높은 굽이 돼 있는 구두를 딱 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다른 걸 보다가 나중에는 신발로 눈이 좀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붉은색 높은 굽이 있는 구두군요. 네네. 높은 굽을 많이 신었었나요, 옛날에는? 그냥 딱 보면 우리가 이른바 하이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굽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통굽이기 때문에 요즘 여성분들이 신는 뾰족한 굽, 이른바 킬힐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남성의 구두가 이렇게 높은 굽을 신고 있고 더군다나 빨간색의 굽을 신는 건 굉장히 독특한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루이 14세는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재능이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어릴 적에는 발레도 배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신발을 사랑한 수제화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설에는 그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통굽을 신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거리는 다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질척거렸거든요. 근데 수제화를 사랑하는 루이 14세가 이 신발이 진창에 빠지는 게 너무 싫어서 뒤에 굽을 굉장히 높였다. 뭐 이런 거는 합리적인 추정이 그럴 수 가능한데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인지 루이 14세는 이 높은 굽의 신발을 귀족들에게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건 또 이유가 뭘까요? 귀족이 아니어도 땅이 질척거리는 게 싫을 텐데요. 일단은 뭐 평민을 그 당시에는 생각할 만한 그런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굽은 귀족들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허용을 했고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빨간 통굽은 왕족 그리고 자신이 허용하는 귀족들만 신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요런 신은 귀족들의 신발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붉은색은 그중에서도 더 특별한 사람을 구별하는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 색도 되게 중요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굽의 신발은 프랑스가 원조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족들이 17세기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이 높은 굽의 신발이 프랑스에 전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페르시아 왕족 역시 이 높은 굽의 신발을 신어서 높은 신분을 나타냈었다고 하니까 뭔가 권력과 재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외모의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뭐 명품을 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차를 탄다거나 이러면서 나의 재력을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인간의 마음은 똑같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앞서 신발 마니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신발을 만들어줄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신발 사랑이 루이 14세가 얼마나 컸던지 프랑스에는 그 당시에 제화공이라는 직업이 그때 생겨났다라고 하고요. 제화공이요? 예, 신발 만드는 사람. 네. 그리고 수제화를 뜻하는 오트 펌프스라는 용어도 루이 14세 때 만들어졌는데 이 오트는 상류층을 뜻하는 말이고요. 펌프스는 높은 굽의 신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뜻은 높으신 분들이 신는 굽이 높은 신발 이런 뜻인데 이게 결국에는 수제화로 다 만들고 고급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트 펌프스라고 하면 고급 수제화 정도로 통용이 되는 말이 됐죠. 네, 그렇군요. 또 앞서 세금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얘기죠? 루이 14세 하면 베르사유 궁전이 맞아요. 떠오르잖아요. 네. 아이생 트리고가 그린 루이 14세의 초상화 역시 지금 베르사유 궁전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루이 14세는 5살에 즉위를 했고요. 무려 72년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의 어머니하고 마자랭 추기경이 14살까지는 어렸으니까 이른바 섭정이라는 걸 했고 마자랭 추기경이 죽고 난 다음에 루이 14세가 본격적으로 자신이 왕권을 휘두르는 친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섭정이 길어서인지 강력한 왕권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른바 역사 시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왕권 신수설. 왕권 신수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신으로부터 나는 이 왕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50년 넘게 투자해서 만든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었어요.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다녀오셨군요. 저 대학생 때 여행 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원래는 루이 13세가 사냥할 때 쓰는 별장으로 만들었던 거를 루이 14세가 이거를 더 크게 확장 공사를 50년 동안 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웅장하고 엄청 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800헥타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경복궁하고 비교해 보면 18배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실 때고요. 그 안에는 380여 개의 조각상, 1,400개 분수, 대규모 정원 오페라 극장, 가장 유명한 거울의 방, 엄청나게 화려한 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네. 당연히 엄청난 인원과 자금이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연간 2만 5천 명에서 3만 6천 명의 인부가 동원됐고요. 50년 동안. 그리고 50년 동안 들어간 공사 자금을 대충 추정을 해보면 약 20억에서 30억 유로 정도 지금 현재 돈으로. 우리 돈으로 그럼 얼마죠? 3조 원에서 4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루이 14세는 아까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주변국들하고 전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영토 확장에 나선 건데 프랑스 네덜란드 전쟁,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통치하는 72년 동안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유럽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됐지만 반면에 재정적으로는 막대한 국가 부채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금은 국가 부채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루이 14세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국가 부채 때문에 18세기 초기 프랑스는 정말 심각한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거든요. 네. 루이 14세의 증손자격인 루이 15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프랑스의 정부 부채가 30억 리브로였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부채가 30억 리브로니까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그 당시에 매년 갚아야 할 돈이 8억 리브로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 화폐 단위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당시 프랑스가 연간 세금으로 걸어들일 수 있는 돈이 1억 4천만 리브로였습니다. 근데 이자로 갚아야 될 돈이 매년 8억 리브로니까 어느 정도로 부채가 많았는지 아실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재정 위기에 빠지니까 결국에는 국가는 재정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 올리는 거죠. 그래야죠. 세금을 올리거나 이상한 세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에 각종 이상한 세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가장 가혹한 세금이 가벨이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건? 이게 소금세입니다. 소금세요? 네. 소금 살 때 그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매년 사야 할 소금 할당량을 정해줍니다. 이거 안 사면 안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도 사야 필요 없어도 되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고 의무 구매고요. 네. 그리고 이 소금에는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소금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의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세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이 가벨세는 귀족과 종교에게는 면제였습니다. 왜 그런? 그러니까 결국 평민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소금을 사게 하고 그 소금값의 10배 세금을 걷어들인 거죠. 너무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소금의 사적인 거래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남아서 이 소금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그리고 나는 필요 없고 남들은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쓰는 뭐 염장류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초과 구매 할당을 받아야 되고 이 추가 구매 할당량에도 세금이 또 붙는 이런 구조의 세금이 등장했죠. 그렇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국가의 재정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3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거든요. 네. 요거 합치면 전체 국세의 77%를 차지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줄거나 늘거나 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세금은 사실 소득세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 200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에서 10% 정도였는데 최근 법인세 인하 등의 여파로 지금은 18에서 19% 정도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네. 실제 최근 3년간 법인세는 31조 원이 감소했지만 물론 이거 경기가 좀 안 좋은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근데 법인세를 좀 깎아준 것도 있죠. 근로소득세는 3.8조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으로부터 정부가 버틴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각국 정부들은 사실 이 소득세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예요? 로봇에 있어요. 로봇이요. 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들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좀 무섭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더라고요.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는데 너무 부드러워지고 맞아요. 이제는 공사 현장으로 이들이 들어와서 노동력을 대체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죠. 라는 생각을 저는 노동력을 뺏길 바가 걱정하는데 네. 정부에서는 저게 사람에서 로봇으로 대체되면 세금을 낼 사람이 사라지네를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득세와 거기까지 관계, 생각을 노동의 못했네요. 상실의 시대에는 결국에는 세금마저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고민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못 걷어들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발 더 나가면 로봇세를 걷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네.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그 로봇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걸까요? 로봇은 사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로봇이 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엔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건데 네. 그거는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율이라고 지금은 표현을 하지만 로봇이 너무 많이 사용돼서 기업은 이익이 올라가고 그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로봇세라 그래서 더 걷어내자. 그래야 우리 사회가 국가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소득세가 네. 없어지니까 로봇세라도 내면은 그게 좀 충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로봇이 이렇게 급격히 발전되는 걸 보면 아마도 앞으로 뉴스나 이런 데에서 이 로봇세라는 얘기를 조금 더 자주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되게 짧게라도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루이 14세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준 명품 브랜드 중에 루이 뭐 땡땡즈 뭐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방 만들고 뭐 이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프랑스 말로 루이 14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우리로 치면 루이카 땡땡이요? 예. 우리로 치면 뭐 브랜드가 세종대왕 뭐 이런 거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도 재밌는 사실. 재밌는 이야기였군요. 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오늘은 루이 14세의 신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세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치현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옷차림 참고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